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원 김필수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주요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발표 시간에 비해서 발표 자료 양이 조금 많은데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서 일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 화폐와 지급 결제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은 물론이고 논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화폐와 지급 결제의 미래를 구상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관련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논의를 진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관한 논의의 동향을 바탕으로 오늘의 논의 범위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2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이제 EU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비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중요 사항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주요국 규제 체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5가지의 시사점을 정리를 하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지급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돈의 이용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의 가치나 발행자의 신용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돈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말을 적어놨는데요. 누구나 돈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돈이 수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조개 껍질, 동전, 지폐를 거쳐서 한 줄의 코드까지 화폐의 형태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화폐의 형태는 계속 달라졌지만 계정 단위, 교환 수단, 가치 저장 기능이 화폐의 기능이다라는 점은 사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인 게리 고튼에 따르면 화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등한 가치로 받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숨겨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화폐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NQA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화폐를 주고 받는데 그 화폐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만약에 매번 확인을 해야 한다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화폐는 정보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화폐는 가치가 변동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이 게리 고튼 교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부상하고 있는 CBDC는 중앙은행의 현금 또는 준비금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토큰화된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하고 전자화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돈은 주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토큰화된 돈으로 발행되어 유통되는 것을 상정하고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인 사례가 많다 보니까 토큰화된 화폐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관한 논의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NQA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돈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퍼블릭 머니인 CBDC의 경우 발행 유통에 필요한 인프라 설계 그리고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빗 머니인 예금 토큰,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 가능성하고 잠재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잠재력은 살릴 수 있는 규율 체계의 정비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 범위는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규제 체계로 편입되어서 가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NQA 원칙을 충족하는 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가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논의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앞서 김동섭 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은행은 최근에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 등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디지털 지급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제 실험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은행의 실험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민간 디지털 화폐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특정 자산의 집합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가치 안정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대통령 산하 금융 실무 그룹인 PwC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하고 공동으로 펴낸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EU, 영국, 일본 등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입법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정의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법 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없는데요. 최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에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의 통과 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요. 미국의 법안 논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암호자산 시장 규정이죠. 미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서 디지털 결제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화폐 유사형하고 가상 자산형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중에서 디지털 화폐 유사형을 전자 결제 수단이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자금 결제법의 정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가치 안정 메커니즘은 스테이블 코인 설계의 핵심 요소이고요.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자산에 연계하는 방식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양자를 혼합한 방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만이 적절한 규제 체계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제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주요국의 규제 체계도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일 혹은 복수의 주체나 이들이 설계한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의해서 발행과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이 매우 심한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발행자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발행자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 자산이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 자산을 관리하는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해서 발행과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라든지 그 내용이 설계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특히 약관을 통해서 상환 청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가끔씩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과 달리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전송 기능은 이제 계좌 기반의 자금이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BIS CPMI와 요스코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전송을 통한 자금이체 기능이 금융시장 인프라 기능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통상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분산 원장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이상 사실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고객 접점 역할을 하는 별도 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갑 서비스입니다. 지갑 서비스는 이용자와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간의 접점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지급 서비스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갑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접근에 필요한 개인 키를 지갑 서비스 제공자나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제3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수탁형 지갑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 이용자가 직접 개인 키를 관리하고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전송 등을 실행하는 개인 지갑 등을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라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최근에 예금 토큰이 부상하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관련 개념으로 소개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념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BIS는 CBDC와 함께 예금 토큰이 미래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BIS 보고서 정의에 따르면 예금 토큰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위에 존재하는 은행 예금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예금하고 동일하게 상업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큰화된 예금은 말 그대로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것을 지칭하는데요. 전통적인 예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예금 원장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술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부상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맨 아래에 두 개 있는 것이 최근 논의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큰화된 자산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잠재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원활히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토큰화된 화폐의 수요가 증가를 하였다라는 점이 디지털 화폐의 부상 배경으로 비중 있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큰화된 자산을 원활히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화폐가 분산원장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거래 대금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오프체인상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토큰화된 자산을 전송을 하면 B는 A에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산의 이전과 돈의 이전 같은 거래를 동기화해서 동시에 실행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칫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산도 잃고 돈도 잃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토큰화된 돈이 분산원장 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토큰화된 자산 거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큰화된 자산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화된 화폐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설은 자료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EU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EU 암호자산 시장 규정 미카의 정식 명칭입니다. 2020년 9월에 발의가 됐고요. 치열한 논의와 수정을 거친 끝에 올해 6월에 입법이 완료가 됐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EU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는 바로 이 암호자산 시장 규정 미카를 통해서 마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자산 시장 규정의 암호자산 분류 체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전자화폐 토큰, 자산첨도 토큰, 그 밖의 암호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은 그 밖의 암호자산 중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가끔씩 전자화폐 토큰, 자산첨도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분류한다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유틸리티 토큰은 그 밖의 암호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화폐 토큰하고 자산첨조 토큰 정의를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금융안정위원회 FSB의 정의를 고려를 하면 전자화폐 토큰하고 자산첨조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카에서 전자화폐 토큰하고 자산참조 토큰의 규제상의 취급이 다르다라는 점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고 EU의 입법례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만 설명드리면 전자화폐는
액면가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예금으로 상환이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화폐와 동일하게 동전 혹은 지폐이죠. 주화와 은행권의 전자적 대용물로서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NQA 원칙을 충족하는 돈으로 만들기 위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산찬조 토큰은 시장 가치로의 상환이 보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원본 손실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하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금융 안정이나 지급 결제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EU는 자산 참조 토큰은 교환 수단 혹은 지급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 하단에 이제 2021년 유로 지역 비연금 지급 결제 평균 거래 건수와 거래 규모를 적어두었는데요. 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산 참조 토큰에 대한 한도 규제와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상 이제 교환 수단으로서는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의 자산 참조 토큰은 돈으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고 지급 수단으로서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BIS 보고서에서도 이제 유사한 취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EU에서 진행 중인 지급법제 개선 동향에서도 전자화폐 토큰하고 자산 참조 토큰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PSD2를 개정을 할 예정인데요. PSD2 같은 지급법제에서 자금, 펀즈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를 하고 현금에 해당하는 주화와 은행권, 그 다음에 상업은행의 예금화폐, 그 다음에 전자화폐 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자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카의 전자화폐 토큰은 전자화폐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 전자화폐 토큰도 지급법제상 자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SD2 개정안으로 제안된 PSD3와 PSR1의 리사이틀에도 보면은 이를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금의 정의를 개정을 하면서 디지털 유로와 같은 소매용 범용 CBDC도 자금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매용 CBDC와 전자화폐 토큰마저 동일하게 지급법제상으로는 자금으로 취급되도록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 초안에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그 밖의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의 영향으로 규제가 조금 강화가 돼서요. 수정안에서는 규제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미카에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닌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스테이블 전자화폐나 자산 참조 토큰의 규제, 준비자산 관리라든지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 보장, 이런 규제를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행 인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EU 미카를 준수해서 발행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예금 토큰이 이 암호자산 시장 규정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과 근거를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미카 규정 중에서 전자화폐 토큰의 규제 구성만을 별도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전자화폐 토큰은 전자화폐로 간주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화폐 지침의 규제 체계가 적용이 되고, 전자화폐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전자화폐 토큰의 특성을 고려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카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화폐 토큰이 주화와 은행권, 현금의 전자적 대용물로서 경제 주체들이
이제 돈으로서 지급 수단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려면은 준비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전자화폐 토큰의 준비 자산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하는 규제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에 마련될 규제기술 표준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 준비자산 규제는 전자화폐 지침에 관련 규정하고 이제 미카에 있는 특칙이 함께 적용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전자화폐와 예금을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로 간주되는 전자화폐 토큰 역시도 예금과 엄격하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또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화폐 토큰 보유자에게 이제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발행과 상환에 대한 규제, 그다음 발행자의 진입 규제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발행자의 회생 계획과 상환 계획 마련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카 초안하고 수정안에서는 중요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만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잠정 협의안하고 최종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대폭 변경되면서 모든 전자화폐 발행자, 즉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런 회생 계획과 상환 계획 마련 의무를 이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전자화폐 토큰 보유자와 금융 안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전자화폐 토큰의 이제 규제에 관해서는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금융 안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전자화폐 토큰은 분류 기준하고 추가 규제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미카 시행 관련 향후 타임라인인데요. 각종 규제기술 표준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패키지까지 지금 나와 있고 이제 내년에 세 번째 패키지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자산 첨부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 관련 규정이 시행이 되고 그 밖의 규정들은 내년 1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영국, 일본, 싱가포르 규제 체계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은 암호자산 규제 체계에 대해서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비와 입법을 일반적인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에 비해서 먼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그 단계별 입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데 1단계 입법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그 암호자산과 관련된 영국의 전략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그다음에 FCA죠. 금융행위감독청 등에서는 조만간 각 기관의 소관 사항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규제 체계의 세부 내용은 그러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장표에 있는 내용들은 영국의 2023년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디지털 결제 자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영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 관련 의견 수렴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정리해 놓은 자료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또 사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규제 체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료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를 해놨고 다음에 설명드린 시사점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제 시사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규제 체계의 목적이 대부분 유사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민간 디지털 화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이제 지급법제를 정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 체계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급법제, 그 다음에 가상자산 법제로 구분을 해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단일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이제 지급법제의 지급 수단으로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요. 발행자와 이제 지갑 서비스 제공자 같은 중개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향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마련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인데요. 이제 은행에만 발행을 허용을 할 것인지 비은행에도 발행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혹은 은행 규제 체계 내로 포섭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에만 발행 자격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비은행도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법안이 논의 중이어서 규제 방향이 불확실하지만 유력한 법안들의 경우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할 것인데요. 비은행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은행 혹은 다른 비은행과도 거래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좌 개설을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용 CBDC에 대한 접근을 허용을 해서 중앙은행 화폐로 최종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한국은행과 이제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하고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제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네 번째는 금융 안정을 고려한 규제 체계의 정비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BIS CPMI의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PFMI 적용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기준 그리고 주요국의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향후에 마찬가지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이라든지 지급결제 운영관리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급결제 시스템 감시 체계의 고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U나 영국, 싱가포르 등의 입법례를 참고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파산 시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와 인프라의 마련도 반드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 G20 회원국의 경우에는 금융안정위원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감독 감시 권고 사항에 따라서 2025년 말까지 자국의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뿐만 아니라 주요국 입법례와 규제 체계도 분석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글로벌 정합성이 있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요국의 CBDC 발행 여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NQA 원칙을 충족하는 돈이 분산 원장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NQA 원칙을 충족하는 프라이빗 머니의 후보는 예금 토큰하고 규제 체계로 편입된 비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국은 CBDC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빗 머니가 돈으로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CBDC가 발행이 되더라도 CBDC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빗 머니는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새로운 그 돈의 시대에서도 굿머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돈이 NQA 원칙을 충족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낸다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돈이 본격적으로 발행,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최근 수년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진행을 해왔고 여전히 관련 작업들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굿머니와 배드머니가 이제 섞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평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위기가 왔을 때 배드머니는 이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지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하고 그렇지 못한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상당히 늦은 편으로 평가가 됩니다. 최근에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 검토를 위해서 금융위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검토 과제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주요국가 국제기구의 동향을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가 얼마나 늦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의 의의와 규제 정비 방향의 시사점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경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규제 체계 구성 방안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생각은 이제 올해 2월에 발표한 제 석사 학위 논문에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동향을 추가로 연구를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제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논문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 논문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지급 서비스 이용자가 지급 수단 이면의 작동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 수단을 신뢰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가 활용되는 거래 안전과 경제 주체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역할이었고요. 금전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전이 활용되는 거래 안전과 금전에 대한 경제 주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역할이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화폐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앞두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논의가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